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화요일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오는데 싸한 느낌 있잖아요. 네. 싸한 상쾌함 이런 느낌이 들던데 오후에는 조금 기온이 또 올라가니까 오늘 뭐 입을까? 아침에 옷장에서 이것저것 꺼내서 입어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네, 옷차림에 대한 걱정 혹은 고민 오늘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이맘때 사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많이들 그 생각을 하실 텐데요. 딱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상쾌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AI 우리 집에 들어왔다입니다. AI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검색이나 번역을 넘어서 AI가 가정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는 육아에 AI를 활용하는 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30대 엄마는 28개월 아이가 동생을 때린다라는 고민을 AI에 털어놨고 여기에 대해서 AI는 장난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달라, 공유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경험을 주라라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이제 이런 식의 AI 활용은 육아에 있어서는 1단계 활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사이버 오은영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게 AI 육아 1단계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육아 너튜버 영상을 보면요, 아빠가 라면을 먹는 사이에 AI가 아이의 숫자 세기 놀이를 대신해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이 정도를 AI 육아 2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아에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AI하고 이제 공동 육아를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건데 이게 육아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이 쓰임이. 네, 굉장히 다방면으로 요즘 AI가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뭐 보험 두 상품을 비교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집을 팔까 이런 고민을 할 때, 혹은 재무 분석이나 뭐 직장인용 재무제표를 정리한다거나, 또 요즘 인기 있는 게 이 사주풀이까지 AI가 정말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AI가 사주풀이까지 해요? 이건 진짜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요즘에 이 AI를 통해서 사주를 보는 게 일종의 트렌드처럼 확산이 되고 와. 있는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 성별 등을 입력하면 10초 만에 뭐 성격이나 직업, 재물운, 또 조심을 해야 될 점, 행운 요소 등을 풀어주고요.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더 깊이 있는 조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임이 점점 커지는데 AI를 똑똑하게 더 잘 활용하는 팁도 있겠죠? 네, 요즘 뭐 많이들 아시긴 하는데 AI를 더 똑똑하게 쓸 수 있는 팁은 역시 질문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수준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I에게 단순히 뭐뭘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메일을 정중하게 써줘, 영어 동화 한 페이지씩 읽어줘, 또는 뭐 내가 지금 왜 서운했는지를 분석해줘, 이런 식으로 뭐 목적이나 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여기에 대해서 AI가 전문가 못지않은 결과물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단 무조건 AI만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여전히 오류나 논리적인 비약이 있기 때문에 최종 점검은 또 사람의 몫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게 이제 공부를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나 혼자 골똘히 생각할 때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거든요. 네. 근데 AI하고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으면 누군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도와주는, 있다는 네. 느낌 때문에 안도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AI한테 뭘 물어볼 때는 AI야, 너는 육아에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뭐 AI야. 이게 칭찬을 한번 해주면 이게 더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요? 사람이나 AI나 칭찬해주면 되더라고. 이게 우리 집까지 AI가 들어와서 네. 이 정도로 활용폭이 넓어졌다 이런 네. 거군요. 이제 AI가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는데
가장 진화된 AI 모습이 뭘까라고 봤었을 때 AGI 범용 인공지능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응용하는 것처럼 추론하는 것처럼 AI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AI가 우리 생활 전반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에도 머지않아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전 세계 가입자 수 5억 명을 넘겼고요. 이제는 뭐 지구촌 인구 15명 중 1명은 AI와 대화하고 있다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는 특정 기술의 사용자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일상의 기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이제는 똑똑하게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학원이 또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WHO 하루 권고량 70%입니다. 하루 권고량이 70%는 뭐의 70%라는 건지를 잘 네. 모르겠는데 뭐죠? 권고량이 70%라는. 보통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주로 구매를 많이 하는 뭐 음료라든지 간식 등에 이 당과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간식, 식사 대용 식품 등 다소비식품 91건의 영양 성분을 조사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제로 음료를 제외한 음료류에 들어있는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을 보니까 22g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1일 당류 권고 섭취량의 44%에 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제로 음료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제로 음료를 제외한 일반 음료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건 포함이 된 게 아닌 거죠? 네, 포함이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 음료를 제외한 일반 음료를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요. 특히 탄산음료 한 캔의 평균 당류를 보니까 무려 35g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WHO 하루 권고량의 70%를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량이 22%인가 그런데 지금 70%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 많이 들어있다는 음료 얘기죠? 한 병에 그런 70% 가 얘기군요. 들어가 있다. 그걸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시고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긴다 이거군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뭐 워낙 쉽게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주 사 먹는 간식 3대장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에너지 드링크류인데요. 이 에너지 드링크류 한 캔당 평균 당류 함량이 35g입니다. 그러니까 음료 한 캔만 마셔도 역시 WHO 권고량의 70%가 섭취되는 셈이고요. 간식류의 1회 제공량당 당류 평균 함량 역시 높습니다. 20g으로 초콜릿 함유 빵은 최대 42g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또 일부 시리얼바라든지 스낵류도 소금과 당이 동시에 높아서요, 건강에 이중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위 단짠 음식들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하루 권고량을 넘겼을 때 아이들 몸에는 어떤 문제 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아이들이 당을 많이 섭취하게 된다면 비만이라든지 당뇨, 충치, 고지혈증 같은 이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에게는 특히 집중력 저하라든지 습관성 당 의존 문제도 불거질 수 있겠습니다. 나트륨도 마찬가지로요. 어린 시절부터 이 고혈압 위험을 키우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제로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당류가 안 들어있는 거겠지 하고 안심하고 먹었는데 그것도 달달했거든요. 네, 그렇죠. 역시 들어있었던 네, 거네요. 예,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다 컸는데 안 나가요입니다. 다 컸는데 안 나간다. 이거 이제 감이 와요. 네. 근데 도대체 몇 살까지 안 나간다는 겁니까? 네, 무려 35세라고 합니다. 자녀가 35세가 돼도 부모와 함께 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서울 기준으로 보면요, 10명 중 4명 꼴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1970년대생은 35세 기준 부모 동거율이 20%, 1980년대생은 41%로 2배 늘었고요. 전국 기준으로도 1.7배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다 컸는데 왜 독립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 평균 52개월 역대 최장 기록이고요.
졸업 후 취업까지도 평균 1년 이상 걸립니다. 즉 대학 입학부터 취업까지 다 따지면 평균 64개월 이상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냥 쉬었음 청년도 많아졌습니다. 별다른 취업 시도 없이 쉬는 기간은 평균 2년이었고요. 이 중에서도 4년 이상 오래 쉰다는 청년도 약 11%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결혼부터 출산, 분가까지 다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초혼 연령 남성은 33.9세, 여성은 31.6세, 20년 전보다 다 4살, 5살 이상 늦춰졌고요. 첫 아이 출산 연령도 평균 33세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좀 더 같이 산다 수준이 아니라 자녀도 부모도 삶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부모의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성인들을 캥거루 새끼들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캥거루족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모 세대를 두고 끼인 세대라고 하는데요. 위로는 이제 부모님의 노후를 돌보고 이제는 자녀들의 삶까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양질의 일자리 또 자립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든지 부모의 노후 안전망까지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는 게 아니고 나갈 수 없는 상황 구조가 됐다. 이건 뭐 사회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집이 안 나온다입니다. 집이 안 나온다. 집이 안 나온다는 팔지 않겠다 이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새로 나오는 집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 새로 나오는 집 자체가 없다. 새집, 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만 놓고 봐도 집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짓겠다고 기획하고 주도를 하는 곳이 시행사인데 시행사의 폐업 등록 취소 건수를 보니까 역대 최다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등록은 고작 23건이었는데 반면에 이 문을 닫거나 등록 취소된 곳은 66곳으로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네, 집을 짓는 회사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실제로 뭐 집 공급도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행사의 역할이라는 게 땅을 매입을 하고 여기 이제 기획을 해서 아파트나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자, 즉 디벨로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디벨로퍼들이 돈을 못 구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올해 분양 계획이 아예 제로인 0건인 중대형 업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업황이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2년간 사라진 디벨로퍼만 334개 업체에 이릅니다. 야, 이게 그러면은 집을 이렇게 안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또 집 없다고 난리가 날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는 실제로 집을 짓는 역할, 시공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행은 이제 시행사에게 맡기는 구조인데 시행사가 사라지면 이제 공급 자체가 막히니까 집을 지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제 없다는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시행사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강화 방침도 이미 시장에서 적용됐다라는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좀 무섭습니다. 분양 물량이 사라지고 집값은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보다 집을 짓는 주체가 먼저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집값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아무도 집을 짓지 않는 이런 사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집의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고요. 이게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투자 심리, 이런 투기 심리 때문에 집이 오를 수도 있지만 집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서 이렇게 그렇죠. 집값이 오르게 되면 단기에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새로 짓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살 집이 아니라 집을 짓는 구조부터 되살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계속 인구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져서 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안 지니까 또 공급이 딸린다 이런 게 나오고 아유 부동산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락가락하며 비눈을 뿌리던 먹구름이 물러갔습니다. 비눈은 모두 그쳤지만 추위는 남겨졌는데요. 전국의 강풍은 여전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최저 기온이 2.3도로 3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 서울의 낮 기온은 17.5도이지만 오늘은 14도에 그치면서 봄치고는 쌀쌀하겠습니다. 태풍 수준으로 불어오던 바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전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흐리던 하늘은 대부분 맑아졌습니다. 거세던 비바람으로 공기질은 대체로 무난한데요.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기는 하지만 20도를 웃돌던 저번 주보다는 낮겠습니다. 서울이 14도, 청주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돌아옵니다. 목요일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의 비를 제외하고는 주말 전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토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 터지는 현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일상 속 이건 아니잖아를 떠올리게 하는 그 순간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 씨 그리고 김미경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꽃을 보고 이제 봄을 느끼고 이러잖아요. 요즘 날씨가 굳어서 꽃들도 다 그 피었던 꽃들이 막 떨어지고 떨어지죠. 있어서 너무 아까운데 네. 예전에는 봄을 느끼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동네의 아이들이 아. 봄이 되면 이제 우르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잘 막 공차고 누구야 막 이러는 소리를 들으면 야 이제 아이들이 나왔다 봄이구나 이랬거든요. 네, 뭐 마음이 좀 무거운 날에도 아이들의 그 티없이 밝은 그런 목소리나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기분도 좋아지는데 무해하다라는 말을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딱 드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조카가 4명이나 있습니다. 오. 조카 4명이 태어날 때 천사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애기들 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삼촌으로서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정말 예쁘고 작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저희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신생아 때는 말도 못하고 울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이런 아이를 누군가한테 맡긴다는 건 이 사람이 내 아이 편이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지인 중에도 그 아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관계자들이 괜찮다, 우리가 잘 돌보겠다 이런 말을 해줘서 굉장히 믿음이 갔고 든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 아이 곁을 잠시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 공간이랑 그 사람이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순간에는 가장 큰 상처로 바뀔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부모도 함께 무너지는 거죠. 네. 그건 아이를 다치게 한 일만큼이나 부모의 마음까지도 다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떠난 손, 남겨진 자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마주해야 할 순간들, 또 장면들, 솔직히 말해서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신생아라는 건 생후 28일 이내에 막 세상에 나온 아가들, 그야말로 네. 아가들을 뜻하는데 이 신생아 곁에 있는 그 손, 과연 누구의 손일까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신생아 옆에 있는 사람이 분노 유발자라는 말입니다. 간호사, 의사, 병원 관계자,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 직원 등 많이 계신데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분노 유발자가 과연 설마일까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난 한번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진 자리 첫 번째 분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조롱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네, 최근 비판 여론이 높아진 사건이죠. 대구의 한 이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요. 아픈 신생아를 조롱하고 또 학대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SNS에 올린 사실이 또 뒤늦게 드러나면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 관련한 사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성악설이 맞는 이유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악설이 맞는 이유를 쓴 이유를 보시면 딴 아기들 다 조용한데 혼자 안아달라고 출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내 보챈다.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제 신생아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아달란다. 그래서 성악설이 맞다. 네. 이게 악해진다. 뭐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그런 자기 표현을 SNS 글로써 한 거였고요.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낙상 마렵다. 와, 이렇게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참 이거 뭐라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보시면요. 신생아를 자기 무릎에 위태롭게 올린 채 분조장이라는 의미의 글귀를 달았습니다. 뭐 낙상, 낙상 마렵다, 분조장. 이거 지금 TV 보시는 분들께서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낙상마렵다는요.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을 의미하는 낙상과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 담긴 마렵다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를 떨어뜨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거기다 버젓이 써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 분조장은 뭐예요? 분조장. 네, 분조장은 줄임말인데요. 분노 조절 장애를 줄여서 쓴 말입니다. 분조장 역시 신생아를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본인이 이제 분노 장애에 걸릴 것 같다라는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저도 저 두 사진 보니까 순간 악마가 쓴 글이 아닌가라는 네. 나쁜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왜 이 20대 간호사가 아픈 신생아에게 이런 말까지 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장만 아니고 여러 장이었잖아요. 문구까지 다르게 써서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건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생아 사진을 촬영했고요. 그걸 SNS에 올려서 조롱과 자기 분노 표출의 수단으로 사용한 건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간호사 한 명이 자기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 그친 게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이 그 게시물을 공유까지 했다는 겁니다. 야, 저런 간호사가 내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 불안하죠. 자, 피해 부모님의 심정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간호사를 믿고 소중한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가 신생아를 조롱했습니다. 제 가슴 하나씩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마음으로 저런 글을 썼을까요? 그리고 저런 글이 SNS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본다는 생각도 못했을까요? 그러게요. 이 신생아를 조롱의 대상으로 여긴 이 행위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린 거고요. 이 보호의 대상인 가장 약한 존재의 인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요. 의료 현장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닌데요. 병원 측의 대응에 대해서 피해자 부모가 또 한 번 크게 실망했습니다. 일단 해당 병원은 지난 5일 병원장의 대국민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학대한 가해자 간호사 A씨를 4일에 파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해자 부모 측 주장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는 이미 4일에 결정이 됐지만 서면 통보가 당초 약속 날짜보다 5일이나 지연됐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인데 병원 대응이 이런 식이면 징계는 일찍 해놓고 피해자 부모에게는 제때 안 하고 피해 신생아 부모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병원 측이 간호사 개인의 일탈로 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게 또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부모 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또 가해자 20대 간호사 A씨가 SNS에 올린 글을 공유한 간호사가 또 2명이 더 있는데 이 2명도 추가로 고소
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걸 공유했다는 건 내가 이 글에 공감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게 차후 조치로 이번 상황과 연관돼 피해 신생아가 성장 과정 중에서 피해가 발생한다면 뭐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본원 소아청소년과의 담당 교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병원 측은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병원 내부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저희 행복한 아침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대구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과거에 이렇게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간호사의 손에 의해 내동댕이 쳐진 아영이 사건입니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떠난 손 남겨진 자리 두 번째 분노는요. 신생아를 떨어뜨린 손 막지 못한 시스템입니다. 똑같은 신생아를 지켜줘야 될 손인데 하나는 조롱을 했고 또 하나는 내동댕이 쳤다. 네, 이른바 아영이 사건은요. 2019년 10월 부산에서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간호사로부터 학대를 당한 사건인데요. CCTV 영상에는 아이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요. 그 결과 아영이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장면들 뭐 말로만 저희가 말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그날의 CCTV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당시 병원에 설치된 CCTV에는 신생아 곁에 있던 간호사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말도 못하고 몸 가누지도 잘 못하는 아이인데 우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었잖아요. 저 손을 막아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이 병원의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처럼 민감한 공간조차 CCTV가 없기도 하고요. 있더라도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CCTV 설치 정말 중요하죠. 이 아영이 사건에서도 CCTV가 없었다면 단순한 실수였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학대 정황과 은폐 정황까지 모두 밝혀졌고요. 법원에서 이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신생아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네, 우리가 앞서 본 CCTV 영상이 없었다면 이거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아기 옆에 있는 건 사람만이 아니라 카메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적어도 누군가는 알고 있고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럼 이 간호사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우선 과정을 보시면요. 이 아영이를 떨어뜨린 간호사는 결국 기소가 됐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 아영이 외에 다른 피해자, 다른 신생아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영이 외에 13명에 대해서 상습적인 학대를 한 정황이 밝혀졌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이 학대를 그 간호사 혼자 행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간호조무사와 병원장까지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 병원 CCTV에는 밤마다 학대를 한 정황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정황들 기록으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공소장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학대 행위가 모두 24차례인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검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주로 밤과 새벽에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을 휘둘러 때리거나 신생아를 옆 침대로 던지는 등 이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 간호사를 붙잡고 물어보고 싶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네, 이 아영이를 학대했던 간호사 A씨는요. 사고 당시 조사에서 임신한 상태로 3일 연속 밤근무를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신 중이었다면 내 몸 안에 나의 생명을 품고 있으면서 네. 다른 아기들한테 그런 짓을 했다. 그죠. 그렇게 다른 생명을 함부로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 학대 정황이 드러났을 당시에 이 간호사는 긴급 체포된 상황이었는데요. 아영의 아버지는 당연히 구속 수사를 받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구속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 아영이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잘못했다, 사과드린다 이런 말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그 사이 아영이는
가해자로부터 사과의 한마디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병원은 철거됐고요. 병원장은 주소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야 간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고요. 간호조무사와 병원장에 대한 유죄 판결도 확정이 됐습니다. 네, 아영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요. 아영이의 부모님은 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장기 기증을 결심을 한 건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영이는 심장, 폐, 간, 또 신장을 기증하며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작은 몸으로 세상에 왔는데 떠나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숨이 되어준 것 같네요. 네. 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학대를 저지른 정황이 있고 그 사건들 역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떠난 선 남겨진 자리 3번째 분노는요. 그날 이후입니다. 네, 지역은 달랐지만 과거 그들의 한 행동은 놀라울 정도로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남긴 공통된 흔적을 함께 좀 따라가 보시죠. 이어지는 신생아 학대 첫 번째는요. 생후 9일 신생아의 목 가격. 목을 가격해요? 네. 9일인데요, 태어난 9일 된 아기를 상대로 목을 가격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2024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생후 9일 된 신생아였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은 신생아를 안은 채 이 자리에 앉더니 목을 그대로 가격했습니다. 목이 돌아갈 정도였고요. 낚아차듯이 들어 올릴 땐 목도 뭐 전혀 받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생후 9일 신생아한테 한 거라고요? 그 네.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생후 9일 된 신생아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학대를 당한 이유는 분유를 잘 안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 이 산후조리원 직원은요, 분유를 먹이려고 이 아이 고개를 잡고 왼손으로 잡고요, 오른손으로 분유를 먹이면서 왼손을 심하게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이의 엄마가 복도를 지나다가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시에 이 아이 엄마는요, 그 장면을 보고 마치 빨래를 짜듯 쥐어짜는 모습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요, 곧장 산후조리원에 항의를 했고요. CCTV를 확인하면서 그 학대의 정황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빨래 짜듯 쥐어짜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왼손 이렇게 잡은 손을 흔들었다. 생후 9일 된 아이를 목도 네. 못 가누는데 그 짓을 해요. 야, 이거는 정말 아이한테 너무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손이 왜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지 정말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그럼 이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네, 신생아의 부모는 이 산후조리원 직원 A씨를 2024년 5월에 경찰에 고소했고요. 경찰은 조사를 한 후에 다음 달 6월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재판 결과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신생아 학대 두 번째 사건은요. 신생아 학대 조작된 기록입니다. 조작된 기록. 학대는 물론이고 나중에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조작까지 했다. 이거는 아주 이 끝판왕이군요. 그렇죠. 예. 2021년 2월 부산에서 발생한 신생아 학대 사건입니다. 생후 19일 된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신체적인 학대를 했고요.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신생아가 우는 걸 못 견뎌서 귀를 비틀었다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단순히 귀를 잡아당겼다 이 한 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른 간호조무사는요, 고작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감시가 닿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귀를 반복해서 비트는 이런 학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해 신생아의 피 묻은 베네 쪼그리를 폐기했고요. 이 간호기록부를 고치면서 학대 시점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기록부에 기재된 매우
보챔을 양호로 바꿨고요. 오. CCTV에 찍히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조심히 움직였습니다. 네, 이거 그냥 단순히 학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학대했다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아주 계획적이고 철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악행이 반복되면 가해자들은 꼭 증거를 좀 인멸하려 숨기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신생아 학대를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죠? 네, 처음에는 이 CCTV 동선을 외우고 거짓말을 하면서 학대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확보한 CCTV와 이 조작된 기록부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과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시간대 오류가 드러났고요. 오. 그제야 이 신생아 학대가 정확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명이 그런 줄 알았는데 최소한 2명 이상이 동조했고 네. 진실을 덮으려고 했던 그 집요함에 더 분노가 나는군요. 네, 이 신생아 학대의 직접 가해자인 간호조무사 외에도 병원장, 수간호사 등 총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이 간호조무사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요. 병원장 등 다른 사람들은 6월에서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가족과 합의, 공탁, 또 상사가 시킨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감형이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산후조리원 관계자가 신생아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그 상처를 뭐 이렇게 그 덮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은폐하려고 했던 거네요. 정말 계획된 폭력인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신생아 곁에 있어서는 안 될 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또 들리지 않는 곳에서 아주 천천히 신생아를 무너뜨리고 있었네요. 네, 그들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 학대 정황을 목욕 중에 생긴 일이다라며 덮으려 했고요. 또 다른 가해자는 분유를 먹지 않아서 그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말 뒤에 숨어 있었던 건요. 이게 단순히 뭐 실수가 아닌 반복된 학대와 또 의도된 침묵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이런 손이 다시 신생아 옆에 설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학대를 저지른 자가 다시 병원에 돌아올 수 있는 현실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또 있습니다. 떠난 손 남겨둔 자리 네 번째 분노는요. 신생아 학대한 가해자들 다시 돌아올 수 있다입니다. 아니 신생아를 학대한 가해자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텐데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사건이 이미 벌어진 것도 여러 차례인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다시 그 신생아 옆에 앉아 있는 그 현실. 화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우선 관련 처벌 규정을 보시면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서 간호사와 같이 아동보호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가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본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아니 법에 명확하게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이 다시 병원에 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그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할 경우에 이 병원이나 아니면 산후조리원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는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 제한 명령을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예외가 있나요, 변호사님? 네, 예외가 있습니다. 네.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이 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취업 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이 지나면 병원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우리 제도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부형이고 하나는 외부형인데요. 내부적으로는 병원 직원이 다른 직원의 이상한 행동을 봤을 때 피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이 환자인 아동을 학대한 의료인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시키도록 하는 법률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법은 가해자에게 출구를 열어두고 피해자에게는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막을 장치가 없다면 그건 개인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잘못이기도 한데요. 꼭 그 손이 또 어떤 아이에게 피해를 줄지 이렇게 똑같은 일 겪으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보호해야죠.
보호하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손이 우리 아이들의 곁에 있다면 이걸 그냥 두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처벌을 해야 되는데 뉘우침이 없이 현장으로 돌아온다? 이런 손들이 누군가를 다시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법인데 네, 이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답답합니다. 신생아를 지키기 위한 눈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생아 학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역시 분노 유발자들 또 오늘도 분노하게 됩니다. 김미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돈 얘기하겠습니다. 머니 시간입니다.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안녕하십니까? 자, 은행 금리는 계속해서 제자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저도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네.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저는 뭐 사실 부모님들도 많이 봤지만 금, 은, 뭐 동 이렇게 모으시는 것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뭐 금값이 많이 오르니까 금을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 손으로 만져봐야 된다. 네. 그런데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그런데요. 네. 구리, 네. 그림, 돌멩이까지 모은대요. 돌멩이. 근데 이게 금은 그렇다 치는데 구리랑 돌멩이 이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글쎄요. 돌멩이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 말고도 뭐 은, 구리 이런 것들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 수급뿐만이 아니라 뭐 산업이라든가 뭐 환율 갖가지 다양한 변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보다도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은 예전에 유행처럼 돌 수집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전국을 다니면서 돌의 희한한 문양이나 네. 오. 특이한 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가치가 굉장했었거든요. 수석. 예. 금은 뭐 예전부터 단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테크의 수단이죠. 네, 맞습니다.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이게 묵직하고 또 전쟁을 겪으면서 이 돈 대신에 금을 가지고 어딜 다녀야 그걸로 식량도 바꿔 먹고 이랬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엔 피난보따리라는 게 집집마다 있었습니다. 그 피난보따리에 한 돈짜리 금을 이렇게 해놨어요. 넣어서. 그거 가지고 전쟁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특히 네. 중장년층일수록 금을 위기 대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이라는 게 뭐 단순히 재테크 수단이지만 심리적으로 나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금은 없으면 안 된다. 다른 건 괜찮은데 네. 금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급할 때 꺼내 쓴다라는 말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급할 때. 근데 이게 진짜 순수 자산일까? 아니면은 그냥 마음에 대한 보험일까? 이게 헷갈려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처럼 금을 선호하는 문화권에서는 이 보유하고 있으면 눈에 보이면 좀 마음이 놓인다라는 이 심리적인 영향도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보유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게 자산이긴 하지만 쥐고 있어도 쓸 수 없는 돈으로 묵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 가능한 방식으로 이걸 좀 설계하고 운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바로 그 얘기 오늘 사연 속 부부도 똑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실물 자산을 쥐고 싶은 아내 그리고 굴려야 한다는 남편이 만났습니다. 금, 은, 구리 등 실물 자산 사도 될까요? 이게 오늘 사연입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는 자산 그런데 잘못 들고 있으면은 이게 손해만 보는 실물 투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내 역할을 하겠고요. 네. 이재영 아나운서가 남편 역할을 네. 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이 1년 남았지만 명예퇴직을 권유받은 59세 남성입니다. 퇴직금 조건이 나쁘지 않아서 수용을 고민 중이고 하루하루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요즘 아내를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금, 은, 구리, 그림까지 손에 쥐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실물 자산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처음에 골드바 하나였는데 이젠 금고까지 드리고 어휴. 그림도 샀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샀어. 짜잔! 요게 그 10g짜리 골드바야. 이게 좀 작지만 든든하고 뭔가 묵직하지. 아니 그걸 왜 산 거야? 어? 지금 당신 목에도 금, 양팔에도 금, 귀에도 금, 손가락에도 금. 또 골드바를 사면 투자야, 이게 수집이야. 아, 요즘에는 다 금 사잖아. 시세도 계속 오르고, 그리고 내 주변에 그 친구들도 다 해. 게다가 나 금만 산 거 아니야, 여보. 은도 사고, 나 지금 구리도 알아보고 있어. 그림도 한 점 샀고. 그러니까 곧 올 거야. 이게 딱 그림 보니까 내가 필이 팍 오더라고. 아니 당신이 무슨 뭐 전봐? 필이와 어? 느낌이 있어? 어? 금은 그렇다고 치고 은의 구리는 또 왜 사? 그리고 그림. 아 이거 볼 줄은 알아? 그리고 이게 팔려? 어? 여보, 그래서 당신 요즘 그 뒷방 늙은이 뭐 그런 말 듣고 다니는 거야. 요즘 구리 가격이 이게 아주 난리라니까. 신재생이 어쩌고 뭐 전기차에 들어가고 어쩌고. 아, 그리고 나도 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돈은 통장에 있어도 뭔가 실감이 안 나잖아. 금은 내 눈에 보이고 들어보면 막 무게도 느껴지고 이게 딱 내 거라는 것 같잖아. 아니, 그래서 골드바 산 김에 그냥 금고까지 샀어? 전자식에 30kg짜리. 우리 집에 금은 있어도 현금은 없어. 거기다가 뭘 이렇게 잔뜩 넣으려고 그래? 그래도 여보, 이거는 미래를 위한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 그 결혼을 위해서 우리가 뭐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그 금고가 묵직해서 샀어? 그럼 날 넣어라 그냥. 묵직하게. 그리고 딸 걱정은 뭐해? 알아서 살 거야. 이게 저 딸보다도 이제 우리 걱정을 해야 돼요. 그 금덩이, 은덩이 돈으로 안 바꾸고 금고에 묵혀두면 그게 자산이야, 짐이지. 스팅동. 아, 장애인 시댁입니까? 그림 배달 왔습니다. 아니 뭐야? 진짜 산 거야? 아휴, 이 그림뿐이야. 저게 무슨 투자 가치가 있다고? 아이고. 너 볼 줄도 모르고. 아니, 볼 줄 알아? 왜 그래? 아니, 원래 미술품은 작가가 사망한 후에 가격이 확 뛰는 거 그거 몰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죽기 전에 다 오른다니까. 그리고 또 뭐 죽기 전에 안 오르면 어때? 미래 손주한테 이 할미가 주는 선물이에요 하면서 주면 되지. 왜 걱정이 많아? 아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투자인지 아니면 그냥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자꾸 사는 건지. 아내는 딸 아이를 핑계대지만 노후가 코앞인데 결혼 자금까지 고민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금, 은, 구리, 그림까지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는 아내의 마음 어디까지 지켜봐야 될까요? 전문가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저 돈을 지금 좀 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그냥 현물 자산으로 금고에 묵혀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결국 저렇게 모으다 보니까 생활비 압박이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내분의 마음이 살짝 이해는 가기는 합니다. 이게 실물로 투자한 건 일단 내 손 안에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만큼은 내 거구나. 뭔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두 분 마음이 다 전 둘 다 이해가 되는데요.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통장의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믿음이 또 안 가고 네. 이게 막 손에 들고 있어야 될 자산. 그래야지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네. 이게 여러 가지를 서로 착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두 분의 지금 재정 상황이 어떤지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수도권 외곽의 자가 아파트 한 채 시세 약 7억 원입니다. 금융자산은 예금과 비상금 합쳐서 7만 원 정도고요. 이 7만 원이 뭐 7만 원 맞아요? 이거? 7천 그죠? 7천만 원이죠. 이거 잘못된 아. 거죠. 또 주식 등 고위험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부 소득 상황 보시면요. 남편은 현재 재직 중이고 월급은 약 450만 원입니다. 정년을 1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남편이 이 퇴직을 수용할 경우 부부 모두 무직이 됩니다. 최근 아내는 금, 은, 미술품 등 실물 자산에 약 1,000만 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 상황을 보시면요. 외동딸 한 명으로 현재 20대 후반이죠. 계약직 입사 후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요. 현재 생활비 일부는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명예퇴직, 이제 직장을 잃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판단이 쉽지 않은데 그 와중에 아내분이 실물 투자로 1,000만 원 썼고, 아이고
이게 놀라운 투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문제는 이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제 뭐 남편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퇴직을 한다면 아내분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겠다. 마음이 좀 그렇죠. 불안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이 가계의 흐름만 보면은 실물에 1,000만 원 넘게 쓰신 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될까요? 아, 요게 외벌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산 구성을 보면 잘 모으신 편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지급 시기까지는 한 5년 정도가 남았지만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부채도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금융자산 플러스 앞으로 나올 퇴직금 요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실물 투자를 하면서 뭔가 실수를 하시면 요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장님 지금 상황에서 네. 보니까 실물 투자를 했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전체 자산 중에는 좀 큰 비중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아내분의 행동이 애초부터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금이나 은 같은 경우 실물로 사게 되면 10% 부가세를 무조건 내야 되죠. 그러니까 시세보다 10% 비싸게 산다, 손해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그 유통 단계에서의 마진이 붙잖아요. 국제 시세나 국내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이런 실물 투자 그리고 이렇게 사게 됐을 때 나중에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팔 때는 또 제값에 팔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눈앞에 있어서 안심은 되지만 일단 그 안심과 위안만 될 뿐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시작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장님 저희 부모님도 네. 금, 은 모은 거 예전부터 제가 자주 봤거든요. 예. 근데 막상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이게 오히려 뭐 발목을 잡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실물 자산은 즉각 현금화하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뭐 미술품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가치를 판단해가지고 내가 유리할 때 팔아야 되는데 돈이 급할 때 어쩔 수 없이 팔면은 헐값에 팔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금 같은 건 모르겠는데 진짜 그림이나 이런 거는 네. 갑자기 팔려고 그러면 제값보다 확 깎아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는 거죠. 네. 이게 쉽사리 팔 수 없다는 게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쉽게 팔 수 있으면 언제든지 돈 필요할 때 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그림이나 금 같은 거 일단은 팔기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돼라고 하지만 이건 의지의 문제니까요. 또 위기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이 아내 같은 분들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으면 뭔가 네. 사라질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불안함이 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성향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자산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일단 불안할수록 손에 쥐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다가 정말 위험한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수집으로 넘어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오. 특히나 없으면 사라질까 봐 불안하다 이 심리 때문에 현물 자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묵직한 거 하나 쥐고 있어야지 이런 심리도 있고 네. 그걸 매일 이렇게 금고 열어서 보면서 마음의 안정감 그렇죠. 이런 걸. 오. 근데 어느 선에서 좀 멈춰야 될지. 이게 실물로 투자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가세 붙고 또 유통마진 붙고 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발생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처분할 때는 손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목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게 투자인 것인지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음이 움직여서 혹은 뭐 혹해서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이거 계획에 있던 거야 라면서 내 합리화. 마음을 합리화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럴 때 감정이랑 의도된 소비 사이에서 기준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게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본인 스스로 투자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기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한 발 물러나가지고 내가 제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실을 좀 직시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말하는 이 실물 자산 네. 이거 처음에 어떤 것부터 점검해봐야 될까요? 저희가 자산으로 좀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데. 그럴 때 먼저 이걸 실물로 보유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따져보셔야 돼요. 진짜 금고를 열었을 때 마음이 두둑해 하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투자라든가 어떤 이 가치로서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진짜 투자라고 한다면 그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편리성 같은 걸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건 그 아이 때문에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은 노후 준비가 먼저다 이랬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 결국 누구를 지켜야 하는 돈인지 그 돈의 역할이 뭔지 네. 이게 좀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꾸 이제 소장님께 그 기준에 대해서 네. 제가 묻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삶이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흘러가거든요. 처음에는 자산을 모으고 그다음에 불리고 그리고 나서 활용하고 나중에 가서 남으면 이전하고 이 단계를 따라가야 되는데 앞서 잠깐 사연에서 봤을 때 딸을 위한 실물 중심 보유, 이 실물을 보유한다라고 하신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로서는 현재 효율성은 낮고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죠? 이 지금 시점에서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딸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기에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아직 딸이 독립도 완전히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소득 공백기가 바로 찾아올 거잖아요. 네. 앞으로 5년 동안은 소득이 없어지실 텐데 오히려 지금처럼 뭔가 축적하는 것보다는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으로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말해서 네. 금 빼고는 자산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도 금 좋아해서. 근데 금, 은, 구리 이 세 가지가 다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일단 자산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또 금 같은 경우는 요즘처럼 금융시장 불안하고 그러면 그 가치가 많이 오르잖아요. 반면에 이제 은과 구리는 그런 거 외에도 뭐 산업적인 수요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고요. 특히 구리는 실물 구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관도 어렵고. 그래서 자산이기보다는 이제 보유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그냥 단순한 가치를 갖고 있는 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물 자산의 상식 제가 한번 OX 퀴즈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얼마나 네. 알고 계실지 우리 선배님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시죠. 쥐고 있다고 자산이니까 OX 퀴즈! 자, 첫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 금이죠? 네. 금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이게 양도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팔 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 양도세? 팔 때? 아니 신고하면 생기고 신고 안 하면 안 생겨. 아, 제가 와, 양도세 하라고 그러면 O 아니에요? 신고를 기준으로? 생기나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는데. 자. 저는 일단 O. 네, 정답은 X입니다. X! 안 생겨요. 금을 팔았는데 수익이 생겼어요. 소득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따라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금, 뭐 외화 이런 거에는 세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금 파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이나 은을 굳이 실물로 들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야 된다, 보여야 안심된다 그 착각 때문에 이 투자 판단력을 흐리게 되는 대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세금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들고 있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을 들고 있는 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금이나 은에 투자할 때 어떤 방법이 좋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금을 실물로 보유하지 않아도 실제 금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게 있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는 마치 금을 주식처럼 1g 단위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실물 금을 실제로 이 여의도 예탁결제원 지하에 보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도 붙지 않고 보관비도 따로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바로 이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화하기도 쉽죠. 특히 이제 소액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제 금 현물을 사는 것보다 여기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쥐고 있다고 자산일까? 실물 상식 OX 퀴즈 빠밤. 두 번째, 실물 자산은 적은 양일수록 거래가 쉬울까요? 쉽지. 저도 O. 이게 너무 커지고 말 그대로 덩어리가 커지면 묵직해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 덩어리가 커지면 지금 김현우 소장님도 그랬잖아요. 양도세도 내야 돼. 사업성이 있다고 보이면 안 되니까. 자, 제 O. 그런데 일반적으로 X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도 소량의 금이 오히려 거래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금은방 가서 팔면 되지 않아라고 하는데 소량의 금이든 대량의 금이든 금은방 가서 팔 수 있는 건 똑같거든요. 하지만 그 소량의 금, 이 무게가 가벼운 금이 오히려 더 거래하기가 어렵다. 왜냐? 자, 1kg짜리 금 한 덩이하고 100g짜리 10덩이 똑같은 1kg이죠. 하지만 100g짜리 10덩이는 그만큼 세공비가 10배로 들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도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무게가 큰
크기가 큰 금이 더 거래하기가 쉽고 효율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수수료나 공인비, 뭐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인 거죠. 네. 네. 자, 이 소액 실물 자산은 거래 단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수수료, 공인비 이런 것도 많이 들고요. 금 한 돈 100g 이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전체적인 금이 거래되는 유통시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잘 취급되지 않는 단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개인 간의 거래를 넘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위조라든가 그런 유죄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 이런 것들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 뭐 금이나 미술품 같은 건 네. 사실 팔려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못 받고 팔았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도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어때요?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술품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이 급한데 이거를 팔려고 한다면 시장을 좀 찾기도 어렵고요. 또 금 같은 경우, 은 같은 경우 앞서 실물로 보유할 때 10% 부가세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예 처음에 살 때부터 손해를 보고 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보유 기간이 길수록 그런 손해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단기 처분에는 거의 손해가 확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실물은 들고 있을 때보다 이 가지고 나올 때 엑시트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저희 집도 예전에 금고를 따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금고 값이 비싸요. 무겁고 비싼데 이 금고 보관 비용도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가? 당연하죠. 그래요? 보관, 안전, 유통 이런 거 뭐 금고까지 진짜 마련하셨으면 그 금고를 사는데도 돈이잖아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뭐 보안 시스템까지 생각을 하시게 되면 계속적으로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뭐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으실 거고 실물을 이렇게 보관하시는 것 자체가 계속적인 비용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실물 투자는 전체 자산의 10에서 15%가 적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전체 자산이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까지 포함되는 이거 거예요? 궁금하네요. 이것도 사실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이 실물 자산을 두는 이유가 주식이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실물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에서 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거나 경제 상황이 불안하면 이런 대체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좀 높이세요라는 뜻으로 한 10에서 15%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늘 이걸 뭐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공식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에서 15%라는 것도 내가 얼마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느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놓고 보셔야지 내가 어디 재테크 서적에서 보니까 실물 자산은 이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된대라는 답은 없고 부동산 자산 자체도 실물 자산이잖아요. 이런 실물 자산 비중이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은 높기 때문에 보유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내가 이걸 얼마나 현금화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동성 높은 수단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사연자 아내분께서는 나중에 이제 결혼할 딸을 위해 그림을 샀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실제로 좀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왜 부자들이 미술품 사가지고 증여해주고 자산을 이전시켜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탈세의 목적이 아니라 실제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판단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이거를 실물 투자를 해야 될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이 목적이 지켜주기인지 아니면 굴리기인지를 먼저 나눠봐야 되는데요. 이 딸을 이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결혼이 어느 정도 시점에는 특정이 되죠. 그때까지 현금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실물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금 같이 시점이 고정된 거라면 실물보다는 뭐 예금, 적금, 채권 이런 것들처럼 당장에 현금하고 그때가 가지고 내가 유동적으로 이 자산을 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실물 자산은 뭐 가격 변동이나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목표 시점에 맞춰서 팔 수 없다는 것도 늘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피카소 그림이면 잘 가지고 계신 거죠. 피카소 그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냥 딸 시집 가면 네. 거실에 걸어라. 뭐 요 정도 아닌가. 그 정도. 그게 그때 딱 팔아서 그게 돈이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결혼자금 지원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 앞서 이제 나중에 미래에 태어날 손주에게 증여를 해줘도 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증여세 이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미술품은 200만 원이었죠. 요걸 지금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없지만 나중에 이게 진짜 가치가 많이 올라서 막 1억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증여세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가치가 올라가기 전에 증여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게 판화 사셨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뭐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실물 자산을 당장에 처분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하시진 마시고요. 만약에 금에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KRX 금시장을 통해 가지고 금을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러려면은 KRX 금시장의 계좌부터 개설을 하셔야 되겠죠. 증권사에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금시장 계좌를 열면 됩니다. 그리고 금을 산다면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100g짜리 금이 있고 1kg짜리 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1g 단위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1kg짜리 금에서 1g을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단가가 싸고요. 만약에 정말 실물금을 사고 싶으시다면 금은방보다는 은행에서 거래를 하시는 게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국내 시세가 더 비싼 그런 현상을 좀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금 관련 계좌만 해도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뭐 금통장, 금 ETF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차익이 생겼을 때 배당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배당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 ISA 계좌를 연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금 ETF나 금통장을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증권사에서 금 ETF나 뭐 이런 것들을 거래하려면 계좌 여러 가지 터야 되잖아요. 금시장 계좌라든가 ISA 계좌나 이런 거 만드실 때 CMA도 만드셔가지고 비상금은 여기에 좀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도 많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이런 돈들은 언제 쓸지에 따라 가지고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1년 안에 쓸 돈은 CMA, 그다음에 1년 뒤에 쓸 돈은 뭐 예금, 그다음에 한 3년 차, 4년 차부터 쓸 돈은 올해 연내에 새로 출시가 되는 IMA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이니까 여기에 나눠두셔도 되고, 또 그 이후에 5년 뒤, 6년 뒤에 쓰실 돈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넣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의 솔루션 마지막으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당장 이 실물 자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추가로 금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KRX 금시장 계좌를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 개설하셔야 하고요. 1g 단위 분할 매수가 가능한 1kg 기준 상품이 그램당 단가가 더 저렴해서 초보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이 실물 금은 금은방보다는 은행에서 사는 게 효율적인데요. 은행은 국제 시세로, 금은방은 국내 시세 플러스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ETF로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비상금은 CMA 통장에 넣는 게 은행과 비교했을 때 20배 가까이 이자가 높아 유리합니다. 네. 네. 네, 그래도 집에 금이 있으면 든든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는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우산 대신 두툼한 외투를 챙기는 데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락가락하던 비누는 모두 그쳤고요. 오늘 남은 비 소식도 없습니다. 다만 비구름이 남기고 간 자리에 추위는 여전히 이어지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4.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은데요. 오늘 서울의 최저 기온은 2.3도로 3월 중순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맘때 서울의 한낮 기온은 17.5도까지 올라야 하는데 오늘은 14도에 그치면서 봄치고는 쌀쌀하겠습니다. 태풍 수준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흐리던 하늘은 대부분 맑아졌습니다. 이 어제까지 거셌던 비바람에 공기질도 대체로 무난한데요. 다만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있어서 내일부터는 공기가 탁한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기는 하지만 20도를 웃돌던 저번 주보다는 기온이 낮습니다. 서울 14도, 청주 16도, 부산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따뜻한 봄 날씨가 돌아옵니다. 목요일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의 비를 제외하고는 주말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전국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채널A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제1회 마포 상생 콘서트가 지난 13일 개최됐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기살리기를 주제로 한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고 활력을 더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의 미래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이 상생 콘서트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회장을 맡은 김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화합을 이루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요 며칠은 날씨도 어수선했는데 네. 오늘부터는 이제 정상 봄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또 낮 기온이 확 오르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 네. 살짝은 어제보다는 오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